안녕하세요. 진솔한 주식경제학 김선영입니다. 자, 한국경제TV 증시라인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의 제목은 기관 1월장 줄매도 자업자득 자충수의 결과이다.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출연분이고요. 일단은 오늘 원래대로라면 이제 오늘 신규 종목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린다라고 이제 공지를 드렸잖아요. 근데 준비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사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한 3, 4개월 정도 지켜봤거든요. 작년에 9월인가 8월 달부터 이제 지켜봤었던 종목인데 3분기 실적 보고 해봐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사실 다 작성을 했어요. 다 작성을 해두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보통 한 번 더 검토하고 나서 이제 보통 작가님께 대본을 보여드리는데 다시 한번 좀 봤는데 한 두세 포인트 정도에서 뭔가 제가 좀 예민하게 봐서 그런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꺼림직한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업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게 원래 장기 포트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중간에 최대한 그런 허점이라도 없는 그런 종목으로 제가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냥 보였어요. 전 성격상 또 그런 거 싫어해가지고 좀 더 확인하자라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좀 무책임하게 소개해드리는 것보다는 좀 더 확인하고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오늘 소개는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2020년 작년도 실적 전체 발표되는 거 확인하고 나서요 제가 신규 종목을 서두르지 않고 소개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대신에 여러분들 최근에 레버리지 매수 타이밍을 많이 문의를 주셨잖아요. 그렇게 진작 작년 3월 달에 저한테 욕하지 마시고 좀 해보시지. 어쨌든, 예. 그래서 제가 레버리지에 대한 타이밍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장기 포트 중에 여러분들이 매수 가능하신 종목을 오늘 한번 제가 정리해서 설명드릴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종목들 수익률 한번 볼게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 기준 수익률이고요. 맨 오른쪽 게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제일 높은 가격까지 올라간 수익률인데 지금 보면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 요거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수익 중입니다. 특히 오늘 DB하이텍 많이 올라가잖아요. DB하이텍 부분도 뭐 괜찮고 뭐 전반적으로 지금 수익률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떤 종목을 매수하셨든지 간에 뭐 SK바이오팜만 매수하신 분 없으시겠죠? 네, 어떤 종목을 매수하셨든지 간에 지금 다 안정적인 수익권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현재까지 지금 1등 수익률은 코덱스 레버리지죠. 두 번째는 DB하이텍, 그리고 세 번째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그 다음이 삼성전자, 이런 순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ICD부터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 8.87% 수익 중이었는데 오늘 한 3% 빠지니까 한 5%대 수익 중이겠죠? 제 판단에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매수해도 좋을 자리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자 기준으로 ICD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가능 의견, 그리고 최대 비중 10%, 2020년 실적 기대주, 그래서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 전환 의견 드릴 테니까 이거 오늘자로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코덱스 레버리지는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많은 시청자님들께서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를 언제 전량 수익 실현하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그게 좀 관건인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린 분도 있고 아마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도하는 타이밍이 시장의 어떤 고점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는 솔직히 지금 수익 좀 끊어도 돼요. 한 절반 수익 실현하십시오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대로 그냥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조정 감안해서 버티면서 이번 랠리 끝날 때까지는 한번 그대로 포지션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오르락내리 할 거예요. 수익률은 올라갔다가 쭉 밀렸다 할 텐데 그거 다 감당하고 갈 테니까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일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도를 어느 순간 딱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김성현 대표가 생각하기에 지금 조금 시장이 이제 고점이라 생각하는가 보다 지금부터 주의해야겠다. 딱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전 되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볼게요. 자, 오히려 코덱스 레버리지랑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제가 같은 날 딱 소개를 해드렸는데 수익률 보시면요. 코덱스 레버리지는 지금 170% 올라 있어요. 근데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90%대거든요. 거의 2배가 차이가 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코스피가 저 정도 갈 동안에 코스닥은 가긴 갔지만 못 갔다라는 의미잖아요. 물론 이게 언제 소개해드렸냐면 5월달에 소개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수가 쫙 올라왔죠. 3월달 딱 저점 찍고 이제 쭉 올라왔기 때문에 원래 빠지지 않았었던 부분, 빠진 부분이 커버링 되는 그 수익까지 포함되어 있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코덱스 레버리지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수익률은 각 2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은 어쨌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스피 쪽에서 이제 빼고 코스닥 쪽으로 넘어오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네, 오늘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지금 다 밀리는데 요 밑에 한번 보세요. 다 밀리는데 코스피는 1.43% 밀리는데 코스닥은 0.8%. 아까는 오히려 좀 상승이었어요. 코스닥은 상승이었는데 지금 잠깐 물량이 나왔는데 어차피 또 기관들도 예, 환매 물량 나오겠죠. 무시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상대적 강도가 둘 다 하락이긴 하지만 코스닥이 좀 강합니다. 그죠? 둘 다 하락이긴 한데 하락 그 퍼센티지가 낮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뭔가 착안을 하셔야 돼요. 진짜 이번에 지금 현재 코스닥이 강하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하셔가지고 포트를 코스닥의 중소형주에서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로 지금 빡빨리 몰아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예, 아직 못하신 분들은 이제 슬슬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실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마감 증시 시간에 잠깐 이제 전화 연결, 화상 전화 연결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때 제가 금요일날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게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분할로 1차 매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증시 라인에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추가 신규 매수 가능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그대로 오늘 매수하시고 1차 매수하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뭐 2차 3차 매수 툭툭툭 제가 드릴 테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쪽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 레버리지에 집중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달 뒤에 보세요. 한 달 뒤쯤 보면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이 볼게요. 예전에요 제가 하나 보여드린 게 있는데 지금 이거 볼까요? 한국조선해양 볼게요. 예전 이름 현대중공업이죠. 한국조선해양이 예전에요 2004, 5, 6, 7 대세상승장의 대장주였어요. 이게 대장주라고 하면은 보통 막 뭐 이게 뭐 업종별 대장주 무슨 대장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제 상식의 대장주는 어떤 거냐면은 그 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끈 종목을 저는 대장주라고 해요.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현대중공업입니다. 예전 이름 보시면은 2004년도 때 얼마예요? 주가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쯤 되겠죠. 한 2만원대? 네, 2만원대, 27,000원대에서 최고 얼마입니까? 49만원, 거의 50만원까지 날아가죠. 거의 주가가 20배가 날아가요. 근데 보시면은 언제예요? 2007년 11월 7일이죠? 잘 보세요. 2007년 11월 7일이 딱 고점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대로 우리 코스피 차트로 가볼게요. 2007년 11월 7일이 고점이었죠? 자, 보시면은 어때요? 코스피가 2007년 11월 1일, 그죠? 거의 똑같은 11월 초까지 지수를 끌어올려요. 2004년도 초반부터. 이 정도쯤이 돼야 대장이에요. 그리고 아까 현대중공업, 현재 한국조선해양은 20배, 주가가 20배 날아갔죠? 근데 이건 언제입니까? 700포인트부터 2000포인트까지 한 3배 정도 올라갔어요. 저는 제 상식에서의 대장주는 이런 겁니다. 지수를 아래쪽부터 위쪽까지 하드캐리한 종목, 그걸 갖다가 저는 이제 대장주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번 대장주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대형 IT주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죠? 대표님, 그러면은 삼성전자 5배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만큼 시장을 끝까지 이끌 때 거의 고점까지 우리나라 시장을 하드캐리해줄 종목이 삼성전자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저는 어쨌든 10만원이 넘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름에 사실은 저희 증시라인 PD님이랑 얘기했을 때 저는 PD님이 저한테 대표님 삼성전자 얼마 보세요? 그러시길래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10만원 돼야죠 일단.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10만원이 그러면 이제 50분의 1로 액면보다 했으니까 500만원이네요. 그렇게 갈까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갔다 왔죠? 그죠? 비슷하게 갔다 왔죠? 자, 아무튼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코덱스 레버리지와 마찬가지로 이번 랠리 끝날 때까지 제가 이거는 매도 사인을 안 들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기준 삼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거 진짜 요즘엔 심하죠? 네, 최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수하신 분들은 야, 뭐 진짜 2단계 다 있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주주님들은요, 이 정도 바운딩은 그냥 웃어요. 왜냐면은 셀트리온 주주님들은 예전부터 이제 계속 공매도 세력과 싸웠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뭐 이 정도 가지고 쫄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자, 어쨌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다? 일단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50.95% 수익 중, 오늘 한 6% 올라가니까 한 57, 8% 수익 중이겠죠?
저는 그대로 수익 유지를 하시란 말씀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보유자 영역입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특히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리에서 양봉 두세 번 확인하고 21선 살짝 올라타면은 단타로 해볼만 하지, 이거는 지금 봤을 때는 중단기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매도를 공식적으로 하는 타이밍은 3월 16일날 공매도가 재개되는 시점인데, 그보다 한 달 전 2월 중순쯤에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수익 실현시켜드리고 다른 종목을 바꿔드릴 거니까 그 부분 체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B하이텍 DB하이텍. 자, 일단은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 113.71%, 그리고 지금 한 7% 올라가니까 120% 수익이 넘어가겠죠?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최고 수익률이 127%였는데 거기서 한 7 더하니까 한 130% 정도 수익률이 나올 겁니다. 거의 매주 리뷰할 때마다 수익률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언제까지 보유해야 한다? 2020년 전체 실적 발표할 때까지 그대로 보유할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SK바이오팜, 우리 지금 유일한 손실 종목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15.83% 손실 중 지금 좀 추가적으로 밀리니까 한 20% 손실 되겠죠? 근데 일단 SK바이오팜은 2020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없었어요. 근데 2019년도는 괜찮다가 2020년도에 확 마이너스 들어갔다가 2021년도, 올해가 2019년도 수준으로 실적을 만들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원 궤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적을 발표하고 나면은 그때까지 이제 좀 안정적으로 자리를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서둘러서 신규 매수, 지금 신규 매수 해봐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께 다 답을 드리면 지금은 좀 아니에요. 있으시다가 오히려 실적 발표가 나서 그 이후에 분위기 봐가지고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신일전자 볼게요.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 12.61% 수익 중, 그리고 오늘 또 조금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 최고 14.29%까지 수익 중. 지난주 금요일에 진짜 안 움직였던 종목인데, 방향을 못 잡았던 종목인데, 지난주 금요일날 한번 켰습니다. 한번 확 튀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어쨌든 수익권 들어갔으니까 편안하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신규 매수 종목은 ICD 그리고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랑 코덱스 레버리지는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 하나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게 이번 상승장 끈다는 시점까지 보유하시면서 중간중간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 이슈 분석 한번 해보는 시간 가질게요. 올해가 이제 기대되는 이유를 제가 세 번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지수 아침부터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지난주도 좀 밀렸길래 오늘 제가 가가지고 그냥 걷다 대고,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왜 시장이 빠지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빠질지, 내 종목 괜찮을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대감을 드리는 것보다는 우려감을 조금 이제 덜어드리는 게 낫겠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제를 좀 바꿔서 설명할 거고요. 일단 기관 얘기 해봐야죠. 기관 계속 매도입니다. 작년 연말에도 매도 치다가 계속 제가 이제 분석해드린 대로 쿼드러플 위치인데 선물세 동시만기를 딱 지나고 나서 매수 포지션 딱 잡더라고요. 근데 조금 괜찮아지다 싶더니 올해 배당 권리가 주어지는 날까지만 매수를 하고 배당 딱 권리 받아가니까 그 다음날 계속 지금 매도하고 있고 1월 내내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기관의 매도는요, 솔직히 되게 좀 짜증나는 게, 걔네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자업자득이다, 자충수다 이런 표현을 좀 썼잖아요. 가끔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개인들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이제 매수한 종목을 사는지 모르겠다. 뭐 과도한 투자가 우려된다. 그리고 영끌, 이 영끌이라는 단어는 이제 부동산을 넘어가지고 주식시장까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됐잖아요. 물론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그러는데, 과도한 빚, 그리고 과도한 신용, 그리고 뭐 스탁론 이런 것처럼 레버리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감당되는 선에서 해야 돼요. 감당되는 선에서. 만약 신용을 써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다가 그 기일이 다 돼, 연장도 안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신용으로 그 빌린 자금을 현금으로 넣을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근데 보통 2.5배 다 쓰죠. 40%짜리 막 2.5배 다 써가지고 진행하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최근에 막 B2 막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매수한 그게 모두 다 빚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물론 이제 신용융자 잔고도 많이 올라갔고 스탁론이나 뭐 이런 게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인데, 저는 100% 빚이라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냐면은, 지난 한 10년 15년 돌아보세요. 국내 금융기관들 개인 투자자들한테 얼마나 신뢰를 잃는 사건들이 많았습니까? 뭐 굳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당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뭐 회사채, 뭐 ELS, 사모펀드, 뭐 라임 뭐 이런 애들 엄청나게 많았고, 그리고 이 TR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TRS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요 위에 지금 참고 영상 띄워드릴게요. 제가 영상 지나면 만든 게 있는데, 오늘 영상 꼭 보시고 오세요. 진짜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TRS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판매를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위험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도 제대로 안 하고, 심지어는
80대가 넘으시는 분들한테 그냥 이거 좋다 뭐 안정적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경우도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게다가 치매 증상이 있는 어르신들한테까지도. 이건 진짜 아까 제가 방송에서 얘기는 안 했는데 진짜 생 양아치들이에요 진짜로. 물론 10명 중에 한두 명의 증권맨들이 그런 이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증권맨들은 굉장히 양심적이고 굉장히 능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나라 증권사는요, 원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그런 구호?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증권사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살아요. 왜냐면은, 이 되게 스마트해요. 저 선배, 후배 막 친구들 만나보면은 되게 스마트해요. 뭐 저랑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뭉치잖아요. 그 나오는 의견 보면은 진짜 병신 같은 그런 소리 해요. 어쩔 수 없죠. 그들은 월급 받고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본인 증권사 이런 거 욕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증권사 뭐 출신도 아니고, 그리고 증권사에 소속돼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놓고 이제 팩트 폭행을 할 수 있는데, 증권맨들 머리에서도 사실 저랑 비슷한 생각들이 다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선후배 딱 방송 끝나고 나면은 카톡 되게 많이 와 있어요. 팩폭이다. 그만 좀 해라. 우리 좀 살려줘라. 안 그래도 죽겠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시원시원하다.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 막 그들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시는 선배들도 계시고, 오늘도 방송 끝나니까 한 3분 카톡 오셨더라고요. 다 저 같은 생각이 있어요. 그들도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이어가지고 너무 증권맨들을 욕하지는 말아요. 직업상을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만일 뭐 자기 회사 이렇게 해서 엉망진창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회사 다니겠습니까? 잘리지. 가족들 생각해서 참아야죠. 그런 부분이니까 어쨌든 제가 이제 대놓고 저격을 하는 거는 어떤 한 명 한 명 증권맨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어떤 그들의 기조, 그들의 문화나 이제 우리나라 증권 업계의 문화가 좀 바뀌기를 바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매주 얘기하는 거니까, 증권사 다니시는 여러분들 너무 불편하실 필요 없습니다. 맞잖아요. 솔직히 제가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간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되게 좀 짜증나요. 되게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 특히 돈 많은 분들 유치를 해야 되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하고 치매 있으신 분까지 해가지고 그걸 해서 다 날려먹고 하니까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는 거지. 열 받아요. 저는 또 그런 거 갖다 숨기지도 못하는 게 제 성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식시장이 계속 이렇게 이제 좋아지잖아요. 그랬더니 이걸 오랫동안 지켜봤던 개인 투자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한테 맡길 바에 우리가 하겠다 하면서 괜히 그런 잘못된 사모펀드 한두 군데, 괜히 잘못된 어떤 증권사의 한 지점장, 아니면 뭐 그런 그 관련 직원들, 걔네들 때문에 전체 이미지가 다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죠. 저도 보면은 방송 나가면은 전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팩트폭행도 하고. 근데 저도 욕 엄청나게 먹어요. 똑같은 소리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심지어 오늘은 막 고점인데 고점이라고 얘기 안 해주는 쟤는 뭐냐, 뭐 이렇게부터 얘기했는데, 뭐 3월달에 아시잖아요. 작년 3월달에 제가 뭐 수없이 얘기했지만, 뭐 지금 레버리지 추천하는 미친놈이 어딨냐. 근데 이제 지나고 보면은 이제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아시죠? 그죠? 결국 제가 얘기한 대로 이제 거의 상황이 돌아오고 있다는 부분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래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말씀 좀 드리면, 증시 상황이 이렇게 좋으니까 증권사 쪽에는 이제 맡기지는 못하고 자기들이 직접 투자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증권사가 가지고 펀드 환매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이 보험 대리점 하는 그 제 지인분들 있잖아요. 보면은 최근에 종신보험이나 이 보험도 해약도 되게 많이 한대요. 그래가지고 해약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주식 투자하겠다. 보험 환매하고 펀드 환매하고 적금도 깨고 하니까, 펀드 환매하면 증권사 죽어나죠? 그리고 보험 환매하면은 보험사 죽어나죠? 적금 해지하면은 안 그래도 은행원들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전 옛날에 은행에서 방카슈랑스, 뭐 뱅크랑 인슈런스 합해져가지고 은행에서 뭐 보험 판다 했을 때, 야, 은행업 끝났구나. 은행업 오래 못 가겠네. 이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적금까지 해지한다. 적금 누가 들어요? 끼켜봐도 1, 2% 이자 받는 거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총체적 난국인 거야. 금융업계에는. 증권사는 뭐 펀드 환매해달라서 난리지, 보험사들은 보험 환매해서 난리지, 적금 해지는 이제 은행들이 이제 자기들이 유보자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은행도 여러분들 이제 항상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은행은 신뢰를 줄 만한 그런 집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10억을 많이 예치를 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한 1억 빌리러 가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VIP 고객이시니까 저희가 그 금리 우대 해드릴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딱 금리 우대 받아가지고 그럼 기분 좋지. 그럼 한 1% 받아. 1% 받아. 나 1% 뭐 1년에 뭐 100만원 이자면 괜찮지라고 딱 뒤돌아서 생각해보면은, 내가 얘네들한테 10억 주고 10억 예치해놓고 얼마 받지 하면 0. 몇 % 받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은행한테 10억 주고요, 다시 1억 빌려오면 솔직히 여러분들 돈을 빌려오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은행에 돈 예치할 때 여러분들이 받는 거는 0.5, 6%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시 은행 가서
여러분들 돈 예치해놓은 거 가지고 1억을 빌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한 1% 내요. 그럼 그 사이에 0.34% 있죠. 은행은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집단이에요. 꼭 어르신들 연세 많은 분들이 은행에 예치해놓으면 안전하고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요. 은행이 발권력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예치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들도 투자해가지고 투자하고 대출 주고 그거 가지고 이자놀이 한 애들이지. 왜 은행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뢰를 높이 주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증권사 마찬가지고 보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으로 해야 돼요. 적정으로. 자, 아무튼 간에 뭐 그런 부분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 주말에 이런 제목을 봤어요. 다급한 동학개미 적금 깨고 연금까지 끌어와서 투자에 나선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보면은 수급이 기관에서 매도 나오는 게 그대로 개인으로 다 잡혀요. 바로 기관에서 환매 신청해서 받은 자금을 본인 계좌로 그대로 넣어가지고 매수를 한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투신권에서 계속 매도가 나오는 이유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환매 신청하니까 여러분들이 돈 달라고 증권사에 얘기하니까 증권사는 돈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매도를 하면 당연히 지수가 빠지겠죠. 그죠? 그 증권사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지들이 주는 건데 걔네 입장에서는 돈을 주기 위해서 매도를 했는데 매도하니까 지수가 밀려버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증권사에서 달라 했는데 증권사에서 우리한테 돈을 줘.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이 매도하니까 지수가 밀리겠죠? 근데 우리가 우리 계좌로 다시 넘어가가지고 다시 매수해. 그러니까 다시 지수를 끌어올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고 지금 밸런스가 계속 잘못 찾아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똑같은 이 바구니에 있었던 그 돈을 칸이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이쪽 칸에서 옮겨가지고 이쪽 칸으로 옮기는 거야. 똑같은 바구니 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뭐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다 저떻다 막 불안하다 뭐 이러는데 영상 지금 하나 띄워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영상 하나 만든 건데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해서 불안하다라고 한참 떠들어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증시라인 나와가지고 제 방송이니까 진짜 개소리 하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제가 영상 만들었던 게 있는데 위에 참고 영상 띄워놨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적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요즘에 유튜브 보고 막 저한테 막 질문 오고 제 유튜브에 리플 달리고 공부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옛날에 그런 개미들이 아닙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단지 우리 개인들이 기관보다 모자란 건 뭐냐면은 기관은 그래도 선수들이죠. 개인들은 시장이 조금 오늘처럼만 좀 밀리면은 가슴이 벌렁벌렁 심장이 벌렁벌렁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분석가가 나와서 아니라고 여러분들께 너무 텀을 길게 가지고 사이트를 길게 가져가셔라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저한테 막 기관 매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물어보면요 딱 한마디 해요. 펀드 환매 신청 그만하세요. 그러면 안 나올 거예요. 딱 이 얘기합니다. 진짜 그럴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 그리고 그 다음 요즘에 엄청나게 매도를 많이 하는 주체 연기금 한번 볼게요. 자, 본 화면은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가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가 있어요. 치고 들어가시면은 쫙 있습니다. 뭐 어디다 쓰이고 기금 소개하고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뭐 자산 배분이 어떻게 하고 지금 어떤 종목 매수하고 있고 다 나와 있어요.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아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2021년도 목표 포트폴리오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 주식은 17.3% 전체 100% 중에 17.3%를 이제 국내 주식을 투자했는데 올 연말 기준으로 16.8%로 줄이겠다. 0.5%포인트로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0.5%포인트긴 한데 우리나라 국민연금 돈 몇백 조 있잖아요. 몇천 조인가 얼마인지도 모르겠어. 여기 사이트 보시면 있는데 거기서 0.5%포인트니까 이것도 진짜 수십억 수백억이에요. 계산해보면은.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수십억이 되겠네요. 그겁니다. 그게 잠재적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 참고로 밑에 채권도 41.9%에서 37.9%, 4%, 한 10%가 줄인대요. 그럼 이제 채권 시장도 뭔가 분위기가 흘러갈 수 있겠죠? 요거에 맞춰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제가 계산해보니까 대략적으로 3,000포인트 기준 매물 이제 그 3,000포인트 기준으로 주식 비중이 오버된 부분이 약 30에서 40조 원 이상 3,000포인트 기준으로 30에서 40조 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가 가지고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 자산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원래는 17.3%를 해야 되는데 이게 19% 20%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매수해야 되는 그 금액보다 약 3, 40조 원이 더 지금 오버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얘들은 어쨌든 매도를 해가지고 맞춰놔야 돼요. 그게 앞으로 나올 연기금의 잠정 매물입니다. 근데 이거 욕할 필요 없어요. 연기금은 원래 연기금이 하는 게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연기금은 우리나라 시장이 어려울 때 밑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잘했어요. 되게 작년 3월달 이후에 되게 잘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연금을 욕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왜 저 김선영 또 갑자기 또
기관 편든다 그러는데 편드는 게 아니고 팩트예요. 예, 제발 주식할 때 여러분들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편 아니면 네 편, 나랑 똑같은 생각 아니면 다 별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상승론자긴 하지만 환경에서 이제 방송 볼 때 하방으로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방송 꼭 챙겨봐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그런 분들이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상방이지만 반대되는 의견들도 보고 참고를 해야 됩니다. 주식은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면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 뭐 아니면 또 절대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해서 분할로 들어가고 분할로 나오고 그런 방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십시오. 주식 투자 성공할 수 있는 제가 팁 하나 드리면, 예,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러면은 그럼 도대체 기관은 그러면은 언제쯤 매수를 들어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지금 기관 쪽에 펀드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잃었던 신뢰를 다시 회복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번 랠리엔 제가 봤을 때 때려 죽여도 불가능해요. 안 돼요. 수십,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자기들이 사고 친 거에 대한 어떤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이번 랠리 동안은 신뢰 회복 불가능합니다. 이건 바라지도 않고요. 두 번째인데, 어쨌든 기관은 이제 펀드로 자금이 유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관이 발권력이 없죠. 돈을 찍어낼 수 있지 않잖아요. 자기들이 매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펀드를 가입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뭐 은행 가서 빌려 오든지 해야 되는데, 은행 가서 빌려 오겠습니까? 지금 이 시야에서? 어쨌든 펀드 가입을 시키지? 자, 근데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펀드가 이제 언제 가입이 되냐면은, 이거는 개인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랑 좀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좀 적으면서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 정도 지수를 밀어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제 마우스로 쓰고 있어서 조금 이제 글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종목으로 가면요, 여기가 2배에서 3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20에서 마이너스 30%가 나와요. 근데 이게 개인 투자는 감당이 안 돼요. 왜냐면은 투자금을 좀 적게 하고 있는 분들, 뭐 한 1,000만원 한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 30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300만원이 마이너스 찍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내 월급, 모든 기준은 내 월급입니다. 내 한 달치 월급이 날아가고 있어. 이러면 그때부터 멘탈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들이 사실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 이거를 그냥 컷을 해버립니다. 컷을 딱 때려버리고 내 팔자에 무슨 주식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지수도 계속 올라.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상승장을 누리긴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 버티긴 너무 어렵다 하면서 누구를 찾습니까? 그때 전문가를 찾죠. 전문가가 일반 뭐 사이트 증권가가 아니고 펀드 매니저들을 찾습니다. 증권사에 막 이름이 있는 어떤 뭐 차장님, 부장님 막 그런 분들을 찾아요. 유명한 분들. 그래서 이분이 하라고 하는 펀드를 가입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 펀드도 누구 자금이에요? 개인 자금이잖아요, 결국은. 그죠? 개인 자금인데, 이게 진짜 안타까운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은, 시장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간다 볼게요.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 과연 시장이 이렇게만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이렇게도 밀었다가 이렇게 올린 경우도 있고. 예,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항상 뭐라 그래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거다. 그리고 여기 위에 요 고점 자리에는 언제 연준이 양적 완화를 종료 발표하는 그 시점에 저 고점이 형성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중간중간 이렇게 밀어버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제가 항상 그랬지만 이 밀어버리는 게 요 단기 고점 대비해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10%씩, 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20%씩 이렇게 지수를 밀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2004년도 7년도 랠리에도 그래 왔습니다. 자, 이럴 때마다 휘청휘청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항상 매번 그래갖고 이번에 똑같을 거예요.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턴을 누가 받냐? 외인이 받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외인이 못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달러가 유로화랑 관계가 좀 애매해졌어요. 유로화 쪽에서는 뭐 브렉시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독일인이 어쨌니 막 봉쇄하면서 지금 이제 상대적 강세, 원래 화폐라는 게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잠깐 강달러 가 있는데, 강달러 가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제 원화 약세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건 단기적인 부분이에요. 바뀔 겁니다. 제가 원달러 어디까지 온다고 그랬어요? 원달러 이거 950원. 최저점 저는 950원까지 가능하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950원까지 가면 당연히 외인들은 환차익에 대한 기대를 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외국인들은 들어옵니다. 어느 이슈, 제가 참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그 이슈가 하나 있는데, 그 이슈를 스타트로 외국인들은 들어올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때까지 남았었던 개인들도 두겠죠? 버틴 개인과 못 버틴 개인이 있는데, 버틴 개인은
끝까지 버티다가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2차 슈팅을 같이 누릴 거고, 못 버틴 개인들은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 외국인들이 확 들어오면서 그때 되면서 방송 나오면 막 방송에서 외국인들 들어오니까 가야 된다 하면서 지수가 쫙쫙쫙 올라가고 지난번 고점 돌파하고 막 쫙 올라가고, 제가 말씀드린 3580 열심히 가고 있을 때 다시 못 버틴 개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로? 기관의 펀드 자금으로. 펀드를 가입하는 거예요. 원래 직접 투자하다가 못 버티고 펀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다가 결국 펀드는 항상 여기나 이런 점 있죠. 이런 고점 근처에 항상 펀드 가입률이 올라갑니다. 2004년, 5년, 7년간 달라요. 왜냐면 그때는 원래 밑에서부터 펀드 붐이 불어서 기관들이 끌어올린 시장인데, 그 이후에 10여 년 동안 기관들은 신뢰를 잃어가지고 펀드 가입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직접 투자를 했고 실제로 성과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개인들이 하드캐리한 시장이에요. 그리고 개인들의 매수가 다 빚이다? 아니요, 절대로 빚 아닙니다. 적금 깨고, 보험 깨고 뭐 이런 거 깨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들의 모든 매수세를 빚으로 치부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비즈니스 투자하신 분들, 뭐 신용이나 아니면 스탁론 이런 분들은 항상 주의하세요. 왜냐면은 스탁론이나 신용이 뭐가 안 좋냐면은 종목 유상증자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한번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럼 반대 매매가 나와요. 청산이 됩니다. 마진콜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청산이 돼요. 어느 정도 특정 포인트가 내려가면은.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10% 20% 밀리면은 이거는 뭐 종목 마이너스 20, 30% 그냥 밀려요. 20% 밀면 종목도 마이너스 40% 갈걸? 한 100만원 수익이면 이게 쑥 줄어가지고 막 50만원 60만원까지 줄어들었을걸? 이것 포인트로 삼아야 됩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지수가 올라갈 때 이런 마진콜이 터지잖아요. 조정받았을 때 마진콜이 터지면 지수가 더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강제 물량, 여러분들의 물량을 증권사나 아니면 스탁론을 빌려주는 데서 강제로 그걸 매도를 해버려요. 하한가나 아니면 그냥 확시장가에 매도를 때려버립니다. 보통 근데 하한가 하죠. 그 다음날 아침에. 자, 그렇기 때문에 고스란히 손실은 여러분들한테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반복하다 보면 개인 투자들이 돈을 못 번 건데,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제시해드리냐, 차라리 이 위에 버는 개미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조금 내려가더라도. 그러면 곧 여러분들이 외국인 수급발 받아서 여러분들의 수익이 증가할 수 있는 시점이 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쭉 이미 올라가 있고 그 이후에 펀드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뭐 그들은 그냥 펀드 잘 운영하고 펀드 환매 잘 하는 시점에 따라가지고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게 아니면 또 1, 20년 동안 또 펀드를 열심히 불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에 기관의 물량이 들어오면은 시장의 거의 끄트머리일 가능성이 꽤 높을 겁니다. 기관 들어오고 한 6개월 정도 갈 수는 있죠. 근데 거의 끄트머리에 다가왔다라는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기관이 펀드 물량도 사실은 이제 못 버틴 개인들의 물량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한데, 그때그때 맞춰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어떻게 하시라고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결론이 뭐냐? 첫 번째, 개인 투자금의 자금은요, 아직 본진이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M2 대비해서 펀드 자금 포함해서 지금 분석을 할 건데, 다음 주 월요일날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기관의 매도세는 자업자득입니다. 지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연기금은 현재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커니즘 상에 있다. 그리고 네 번째, 기관의 수급은 이번 랠리 말미에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다섯 번째, 결국 버틴 개인 투자자들이 승자가 될 것이니까 이유가 명백한, 왜 빠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조정들은 좀 잘 버티시면서 좀 사이트를 길게 가지고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에 도움이 되신 분들은 바로 위에 구독 신청 꼭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강의 하나 올라가니까 꼭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이상 진솔한 주식경제학 김성현 대표였습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